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 텐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이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막 우리 청취자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갑자기 귀가 그냥 막 울리네. 그 사이에 우리 교수님의 연기력이 더 좋아지셨네요. 많이 늘었죠? 그럼요. 자꾸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그럼요. 네. 뭐 인기가 대단하시네. 근데 우리 이태원 아나운서는 휴가 갔다 왔어요? 저는 아직 휴가를 쓰진 않았고요. 더운 여름에 노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죠. 추운 겨울에. 맞아요. 네. 추운 겨울에. 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데 가서 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게요. 이게 학교에서 있다 보면 참 직장인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는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은 우리 방학이 있는 거 가지고 막 부럽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면 방학 때는 어디 놀러 가기가 되게 힘든 시기예요. 이게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여름에 해변가에 가면은요 너무 바다 이 모래가 뜨거워서 백사장 모래가 뜨거워서 네. 이게 굉장히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 힘들죠. 예.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이게 10월 이런 때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죠. 학기 중에 이거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근데 직장인들은 연차 몰아쓰고 이렇게 막 붙이고 앞뒤로 연휴 이러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직장인 분들이 눈치 보시느라고 네, 휴가 쓰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그거 참 그래요. 그래도 젊을 때 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녀요. 맞아요. 제가 이제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대학생 때 그 흔한 유럽 배낭여행을 왜 못 갔다 왔을까? 그게요. 맞아요. 그런 측면이 다 후회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그래도 좋은 세대니까 그렇죠. 우리 때 유럽 배낭여행이 어디 있었어요. 해외여행 자유화되기 전에 대학을 다니셔서. 제가 처음으로 독일 유학 떠날 때 그때는 소양 교육이란 걸 받아야지 여권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소양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여권을 받기 전에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요. 소양에 관한 교육을 받죠. 옛날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시절에 어디 대학생들이 어딜 나가기는. 근데 참 그런 거는 부러운 시대예요. 예. 옛날 얘기 하지 맙시다. 옛날 얘기하면 끝이 없어.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서 그때 처음 갔을 때 독일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일단 북이냐 남이냐부터 물어봤을 때. 그렇죠. 요새는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 예? 요즘엔 대부분 다 그냥 당연하죠. 네, 남으로 알고 있겠죠. 치지를 않으니까. 그 옛날에 그랬죠. 그리고 왔다 그러면은 딱 두 개만 물어봐요. 독일 사람들이. 하나는 한국 전쟁 6.25. 또 다른 건 뭔지 아세요? 뭐죠? 차범. 차범근 선수. 차범근 선수는 엄청난 분이에요. 예? 엄청난 분이죠. 딱 2개 했는데 참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왜 얘가 여기 나왔지 이게 나왔지 그건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에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전해드릴 뉴스는요. 정부 연금개혁안 공개 관련 소식입니다. 세대별로 차등 인상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된 내용 아마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몇 시간밖에 안 돼서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먼저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국민연금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데도 용어를 이해하기 참 어렵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용어를 정리해드리자면요. 정말 이러니까 팬들이 많지. 이우영 아나운서랑 약간 차이가 있나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 휴가지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뒤끝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자, 2가지 이제 크게 2개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2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은요. 가입자의 월 소득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몇 %를 낼 것이냐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직장인의 경우 이걸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고요. 기존의 이 보험료율은 9%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소득 대체율은요. 이 은퇴 전의 소득, 즉 평균 소득 중에서 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비율이 몇 %로 할 것이냐. 즉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퇴 전에 평균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소득 대체율이 40%일 경우에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4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연금 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 소득 대체율인데요.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1998년 이후 26년째 같은 수준이었던 이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또 소득 대체율은 기존의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방점을 찍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4.5%로 계산했던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5%로 올려 잡았고요. 이번 정부안의 주요 특징으로 꼽혔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적용이 되고요. 자동 조정 장치는 검토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는요. 세대별로 좀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50대의 보험료는 매년 1%포인트씩 오르는 반면에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그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게 세대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인데요. 다만 이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뭐 나이가 많을수록 왜 우리만 빠르게 이렇게 올리냐라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 연령 증가에 따라서 연금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는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의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해당 장치가 도입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88년까지 약 33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해당 개혁안에 대해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인 거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서 국민들 노후 생활을 더 튼튼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 여야가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 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는데요. 보험료율 인상폭을 4%포인트로 제한한 건 21대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한 걸로 해석되고요. 정부안대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개혁으로 9%가 된 이후에 26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해당 개혁안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사실 노무현 정권 때 이 연금 개혁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손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이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정부가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야당은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나쁜 방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표를 의식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표를 생각하면 이게 국회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회로 넘어갔을 때에는 여당도 비록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놨다고 그러지만 선뜻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옹호하기는 힘들 거예요. 표의 논리가 들어가면 네. 표의 논리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 머릿속엔 그 생각이 거의 한 90% 이상이거든요. 네. 이거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돼야 되는데 네. 이 생각이거든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를 의식하는 건데 그 표에 과연 이것이 합당할 것인가부터 열심히 계산기 지금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물론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어려운 일을 했다. 근데 국회로 넘었을 때는 국회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50대부터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네. 얘기한다면 50대부터 더 많이 내는데 더 많이 내는 그 연령 50대부터가 이게 뭐냐면 이른바 끼인 세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뭐냐면 부모님들 꼭 같이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일종의 이제 그 생활비도 대드리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 자식한테 드는 돈도 또 있고 요새 또 죄송하지만 청년 실업률 같은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세대가 많은데 이 세대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달가운 일은 아니죠. 네. 이런 측면이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 머릿속엔 열심히 돌아갈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조금 요거는 우려되는 측면인데 이게 거의 세계에서 최초예요. 이런 방식의 연금개혁이. 이게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점차 오르는 거. 네. 근데 저는 이게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부에 아니요. 네. 근데 이게 세계 최초라는 저는 원래 이 세계 최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세계 최초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거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은 돼요. 근데 하지만 이게 큰 걱정은 아니다. 네. 제가 사실은 기본소득 얘기할 때 반대하는 이유가 세계 최초다. 근데 기본소득을 하면은 이거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세계 최초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혹은 과연 노동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 이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좀 그 연금기금의 자정 건전성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지만 야 근데 이게 진짜 세계 최초로 이게 제대로 의도대로 돌아갈까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일단은 정부가 이 안을 마련한 거 참 지난번에 기가 막혔죠. 그 전문가들 모아놓고서 안을 내라 그랬더니 뭐 열 몇 개를 갖다 놓고서 그거는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이렇게 정부처럼 단일안을 내놔야지 찬반이 되는 건데 그런 데에는 굉장히 저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은 13% 우리 같이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13%보다도 훨씬 더 연금 많이 냅니다. 제가 뭐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사학연금이요? 사학연금. 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기준으로 내가 이거 보면서 연금 개혁 이거 보면서 내가 몇 퍼센트 정확히 모르겠는데 봤더니 20% 정도 내더라고요. 예. 많이 내시네요. 그러니까 물론 20% 전부 20%가 아니고 20%가 반으로 나누죠. 국민연금처럼. 네네. 10%는 이제 학교 재단에서 법인에서 내고 10%는 우리가 내고 이렇게 해서 20%가 되는 건데 연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연금.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은 학교에 계시니까 예. 어린 학생들의 반응 같은 게 또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요. 네. 의외로 연금에는 그렇게 연금까지 신경을 못 써요. 근데 SNS 같은 데 보면 왜 우리가 낸 돈으로 기성세대를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불만 같은 게 굉장히 많던데요. 그거는 이제 직장을 잡은 젊은이들이고 이제 아직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될 젊은이들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그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낸 돈으로 나이 들은 세대를 부양해야 되냐. 부양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독일식 연금 제도는 독일어로 카피탈슈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축적금을 그러니까 축적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아요. 100만 원 받아가지고 연금 10만 원 낸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만 원이 그대로 나이 든 사람의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연금 모아가지고 굴려가지고 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은 게너라치오스 페어트락 다시 말해서 세대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냐면 계약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 진짜 월급에서 돈 떼가지고
연금 주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지에서. 네. 이게 한번 줬다가 뭐 돈 없어서 다음엔 못 준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속 가능성을 따졌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물론 내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자식의 이익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첫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 비정상 국회라는 제목의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전 직원 조회가 열렸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4월 임명된 이후에 처음 열린 회의인데요. 이전에 직원 조회는 2022년 9월 김대기 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바가 있어요. 대통령실은 해당 조회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 직원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오늘 조회는 전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0여 분간 진행이 됐고요. 성태윤 정책실장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해당 조회에서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한 후일담도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국회 개원식 불참을 본인이 건의한 거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또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 정책을 국민께 잘 알리고 대통령 보좌를 잘해야 한다면서 정책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백병전까지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정책과 홍보는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최전선 홍보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어요. 자, 대통령실은 오늘 조회를 통해서 야당의 공세와 여당과의 갈등설 등 최근 녹록지 않은 전국 상황에 맞서는 한편 또 의료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내부 단합과 의지를 모색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상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정상화가 지금 국회가 비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칼럼에도 쓰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례 같은 것도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번 22대 국회 때 상임위 배정할 때도 상임위원장 배정할 때도 예를 들면 원래 관례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역시도 여당 몫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관례들이 다 무시가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끊임없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관례를 깨는 것이 이게 비정상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관례를 깨면 안 됐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관례라는 건 1987년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에 항상 국회 개원식 때는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연설을 했었는데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이거는 관례를 깬 겁니다. 그래서 전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서 야 이거 니네들이 관례를 안 지켜가지고 이게 자꾸 비정상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상대방의 비정상화의 원인이 된 걸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다음 소식 살펴보죠. 군의관 투입, 병원은 회의적, 응급실 제한 운영 시작. 네,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는데요. 응급실 제한 운영 시작. 여러 응급실에서 이송 거부를 당해서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는 뉴스가 어제 뒤늦게 전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엔 응급실 제한 운영에 대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이대 목동병원이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신규 응급 환자는 아예 받지 않겠다고 밝힌 거고요. 기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만 진료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추석 연휴에는 수요일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고 연휴 다음 날인 19일부터는 다시 야간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서남권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도요. 응급실 제한 운영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 진료 축소에 들어가는 건데요. 전제 조건도 붙였어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성인 환자만 수용할 방침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붙인 겁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여가는 가운데 진료 차질에 맞춰 앞서 응급실 운영 방침을 변경한 병원도 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야간과 주말에 응급실 제한 운영을, 그리고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했죠. 오는 9일까지 235명을 투입해서 근무당 의사 2명이 진료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고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나선 조치지만 지난달 세종 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내과 전공으로 알려지면서 단독 근무가 어렵다. 그래서 응급진료를 정상화하기에는 어려웠다라는 사례가 알려졌는데요. 이런 걸 보면 병원에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의료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 대상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을 파견하는 걸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강원대병원에 5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이대 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이렇게 군의관 파견 계획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응급실 과부하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군의관 우리가 몇 명 파견했다. 네, 정부가 몇 명 파견했다. 그래가지고 의사 수가 어떻게 된다. 요거는 수치입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과 전문의 군의관이 응급실에 가가지고는 사실은 그다지 할 일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대요. 군의관이 오잖아요. 뭐 외과든 뭐든 그런 군의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파견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공격적인 진료를 할 수가 없답니다. 책임 소재가 발생을 하면 이게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 같은 그건 당연히 생각해야죠. 군의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수치적으로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게 그런 거 문제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네. 실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숫자에 맞춰가지고 수치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체감, 실제 현실에 공감하는 그런 거를 키운다면 네. 사실 지금 응급실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제가 볼 때에는 정부 자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뭐냐면 그 수치만 가지고 수치 얘기해봤자 그 소용없어요. 네. 아니 국민들이 지금 병원 가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러고 전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28개월 여아가 그 어린 아기가 네. 지금 이 상태에 빠졌다는 거 아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현실이 이런데 뭐 수치가 어쩌고 뭐 몇 명을 파견하고 지금 이게 뭐 도상 계획 짜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 현실을 일단 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이 왜 불안해하는지를 공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부를 운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공감 능력이 몇 점인지 이거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해결책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각에서 뭐냐면 레지던트 1, 2년차, 3, 4년차 이걸 나눠가지고 3, 4년차는 조금만 하면 전문의 자격증이 나오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지나간 시간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 4년차는 조금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레지던트 연차와 인턴은 좀 완전히 다르지만 연차에 따라서 좀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도 전체가 돌아오는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데 뭐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 뭐죠? 이 병원에서 전체가 그 의사들 얘기는 2025학년도 그 의대 정원 다 백지화 시켜라. 그건 안 되죠. 교육 혼란까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요구를 그러니까 합리적인 요구를 내놔야 돼요. 그러고서 그 요구를 정부가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이쪽에는 그 백지화 그건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출구가 안 보여서 그게 걱정이죠. 네. 예. 이게 단순 데이터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는 그럼요. 아예 다를 수 있다. 숫자로만 뭐 다 메꾸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네. 거죠. 제가 한 언론 매체에서 그 일회 목동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 남궁인 선생의 인터뷰를 네. 봤는데 지금 원래는 순환 근무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거기 응급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냥 있는데 문제는 환자가 와서 일단 접수받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든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뺑뺑이라고 그렇죠. 밖에서 겉돌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더 위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입원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네. 자, 다음 얘기해 봅시다. 네,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유명 연예인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혹시 내가 표적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에 떨고 계신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요. 맞아요.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10대 청소년 3명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요. B군은 구속 송치, C군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3명은 SNS에 딥페이크물 광고성 해시태그와 링크를 걸어서 클릭을 유도해서 성착취물 여러 개가 담긴 폴더를 하나당 5,000원에서 3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돈은 계좌이체를 해서 받았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졸업생인 A군은 올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해외 커뮤니티 앱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1,230개를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4만 4천여 개를 15명에게 판매했고요. 27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속된 B군도 고등학교 졸업생인데요. 지난 12월부터 이 앞서 소개해드린 A군과 동일한 수법으로 22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어요. 또 C군은 아직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올해 3월부터 2달 동안 해외 SNS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서 범죄 수익을 얻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불법 성착취물을 구매한 63명도 검거했다고 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 20-30%나 되고요.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이 구매자들이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행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도 뒤늦게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대책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키는 모양새인데요. 딥페이크의 제작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구매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주 소비층과 제작자가 10대라는 점 너무 충격적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히 2개입니다. 일단은 구매자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 성매매 특별법 이거 했을 때 성매수자와 이 성을 판매하는 쪽하고 했을 때 매수자는 이게 덜했는데 요새 매수자도 처벌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구매자 이거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좀 국회가 일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자기네들끼리 이 그들만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피해자는 이렇게 광범위해지고 도대체 자기네들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 자기 만족이 되는지 우리 이겼다 자기 만족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진짜 한심하게 보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뭐 애기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식으로 촉법성의 나이를 일단 확 낮추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엄벌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 수단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그 젊을 때 장난으로 그 장난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의 인생 정신 건강 이거 다 피폐해지는데 그게 장난인데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태현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